대해서 이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거기에 있는 이제 유족 모임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하철 노동조합 그리고 철도 노조 그리고 그 추모 과정에서 함께했던 이제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로 오래 유지하다가 작년에야 이제 정식 단체로 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위원장 한 4년째 맡고 있고요. 예, 일단 제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렸고,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구조적인 좀 난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조적인 난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이게 두 줄로 써 있는 것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교통정책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해외의 사례들을 봤을 때 유사한 사례를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교통정책들이 국내로 이전되거나 혹은 적용될 때 반드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구조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유화된 대중교통 체계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인데요.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의 반대말은 이제 개인교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 형태를 개인교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외의 다수가 어떤 사업자가 운행하는 어떤 차량 혹은 이동수단을 통해서 그, 그, 그 교통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굉장히 그 민간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후에 버스가 도입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 이제 그 서울시가 엄청난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거지구들을 막 지어댑니다. 막 지어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사업자들에게 일종의 그 노선권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면서 이 사업을 시켰던 거고요. 급기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차량을 넣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등장했던 것이 이제 시형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형버스의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그 주택지나 혹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주거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낮아 다시 서울시는 그 시형 버스를 민간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70년대 일이고요. 이것처럼 실제로 공공은 그러니까 한국의 지방 정부는 대부분 노선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해당 노선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먼데 갈 것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이후에 이명박 전 시장이 2004년도에 서울시 버스 체계 개편을 해서 3개 정도의 한정 면허 노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한정 면허 노선을 일반 면허로 전환해서 일반 버스 회사에 매각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 기본적인 대중교통 체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버스의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틀에서 이제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유 구조나 혹은 운영 구조, 그러니까 즉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는 전혀 건들지 않고 노선 조정과 협의와 관련된 권한만 분점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 사업자의 손해를 벌충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화된 게 이제 이 준공영제의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행정에서는 혹은 전문가들은 공영제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영제적 특징이 없다. 기본적으로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 구조의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준공영제 체계 내에서 저희 공공 부분이 지분을 같이 나누거나 혹은 뭐 이사나 내지는 이런 지배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영제고 이 민영제에 공공 지원이 지급되는 그러니까 지원되는 공공 지원형 민영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맞겠다 싶고요. 이 사유화된 대중교통 체계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고리는 독점적인 사업 면허 제도입니다. 한국은 어, 그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통해서 운수사업자의 등록 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발급되는 것이 이제 면허, 사업 면허라고 불리는 방식의 일종의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는데요. 다른 직종으로 놓고 보면 뭐 이를테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이런 전문직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국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면허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한 열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이 운송 사업자의 면허, 사업 면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부분은 갱신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거치면 반드시 갱신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운수 사업자의 사업 면허는 갱신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면허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면허가 보통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완결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그런 완결적인 재산,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버스 면허의 경우에는 버스 사업 면허의 경우에는 매매도 가능하고요,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운수 사업에 전문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면허를 획득하는 순간에 그 전문성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들이 계속 존속되는 이유는요. 결국엔 공공 부분이 적어도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그 감차나 노선 폐지나 축소가 계속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이 운수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을 규율하려면 이 민간 사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서의 능력 혹은 역량이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마음대로 막 해도 사실 이걸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2-3년 전에 이제 그 평창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운수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지도 않고 그냥 사업자 파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재정 지원 없으면 운행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이라면 운행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에 있거든요. 운행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것에 불복하게 되면 사업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했던 행태는 뭐냐면 끝까지 명령도 내리지 않고 면허권도 박탈하지 않습니다. 대신 워낙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니까 관광버스를 대신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응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관광버스를 투입하게 되면은요, 이 평창 운수가 안고 있었던 쟁점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심각한 그 노동착취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완전히 빼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또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공공 부분이 이 운수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능력하고 그 무능력은 결국에는 사업자 의존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면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또 증여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뭐 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원래 이제 90년대부터 이 택시를 감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였는데요. 이 감차 계획을 그래서 모든 지방 정부들이 다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감차 계획대로 택시 감차를 성공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감차를 할 때 그 면허권을 공공이 매입해서 매입해서 매입한 면허를 일종의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 감차를 진행하는데요. 근데 일정 부분 그 액수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면허권을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나이가 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감차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복잡한 구조 내에서 이 대중교통 생태계에 조성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서로서로 연관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어 이를테면 지금 이제 그 지방세 중에 하나로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면 그 달리는 만큼 어쨌든 사회적인 비용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미세먼지랄지 뭐 대기 오염이랄지 이런 거일 텐데 이런 것들에 부과되는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세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액이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인 거고요. 사실은 이 유가보조금이 지급을 받는 대상은 화물차하고 택시가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화물연대나 그 화물 노동자들이 소위 공정요금, 그러니까 운송요금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파업을 일으켰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일종의 당근으로 내놓은 게 유가를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손실을 보존해 주는 이런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유가 보조금의 체계는 2000년 기준의 기름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름값하고의 차액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이 유가 보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가 보조금 제도는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화주를 위한, 그러니까 즉 화물을 운송해서 값싼 가격에 화물을 운송하는 그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택시가 들어간 이유는 택시는 그냥 어물쩍 들어갔습니다. 그 택시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대중교통으로 좀 편입을 해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당근으로 유가 보조금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지원 제도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게 유가 보조금 구조를 개선하려면 그 피해는 사실은 화주들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 구조를 개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그 택시 하나가 전 재산인 개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집중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이 민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유화되어 있는 대중교통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건들면 건들수록 그 구조 내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그 당사자들이 가장 큰 많은 피해를 보고 여기에 일종의 기탁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뭔가 이익을 보고 있는 대상들은 딱히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교통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쟁점이 존재하냐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준공영제를 넘어서서 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 기업 체계로 있는 것이 있어도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별 사업장마다의 노사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얻어내는 것이 더 많다라고, 그러니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공적 통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 지역에서 공영제 토론회나 내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이 버스 쪽 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공영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그 버스 사업장이 어디인지는 아실 거기 때문에 어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통 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특히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도시에 하나의 버스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를테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노선이 한 40 몇 개가 있는데요. 그 40 몇 개를 운영하는 회사는 딱 하나의 회사입니다. 근데 바로 붙어 있는 양주시만 하더라도 한 두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마다의 독점 체계도 굉장히 강고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교통 문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통 의제라고 하는 거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교통 의제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구조 개혁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도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역의 굉장히 구체적인 기득권 구조하고 닿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화된 기득권 구조,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기득권 구조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아시겠지만 잔노련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보수 정치인들을 배출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종의 카르텔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버스 체계 혹은 대중교통 체계라고 하는 걸로 쭉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기술공학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서울시가 이미 마련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중에서 몇 가지들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교통 부분에서의 그 온실가스 대응이 좀 효과적인 방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2020년 12월, 즉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계획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가입되어 있는 C4T라고 하는 세계 도시정부 협의회에서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서 2020년까지 가입 도시별로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포함한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즉 회원 도시들에게 그것을 강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미리 내지 않고 2020년 12월이 돼서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겨우 지각을 면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제로 이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그 C4T의 데드라인 2020에 따르면은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는 2050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뿐만이 아니라 2030이라고 하는 중간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요것 때문에 쟁점이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2050 그 넷제로는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2030, 2040의 목표치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2050 넷제로 선언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45년부터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2045년부터 한다고 어떻게 그 감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2030 중간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기후행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 효용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효용도 명시해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은 이 계획 안에는 이 우리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다루는 것처럼 이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받게 되는 대상에 대한 명시나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의 명시에서 핵심적인 것은 재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서 실현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담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얼추 따라도 한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제출이 됐는지는 좀 이후에 살펴보고요. 사실 서울시가 특히 이제 전임시장 시기에 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C4T 가입 이전에 그 이클레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기후 위기 관련, 그러니까 기후 변화 관련된 세계 도시 정부들 모임인데요. 여기에 이제 2015년도 총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까지 2005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현재까지 2030 기준으로 서울시가 명시적으로 내놓은 감축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5년도에 서울시가 밝힌 중기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시포티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재정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을 보면은 전체 탄소 배출원의 91%가 에너지에서 비롯되고요. 그 91%를 차지하는 에너지 중에서 건물분이 68%, 수송 부분이 19%, 그래서 전체 수송 부분이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건물에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건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이 건물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부터 짓는 건물부터, 그러니까 기존 건물의 개량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짓는 건물부터 소위 그 제로 에너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 정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수송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송 부분에서 도로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또 넘어요. 근데 도로교통의 핵심은 자가용 통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송 부분이 비율은 적지만 그 탄소 감축의 그 직접적인 효과를 좀 빨리 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추후 관리 혹은 통행 관리만 해버리면 지금 자동차 이동 양의 한 3분의 1, 2분의 1만 줄여도 실제로 그 감축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이 수송, 교통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서울시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상업 건물의 경우에는 17%가 는 걸로 나오고요. 또 그에 비등하게 공공 부분 역시도 13%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업하고 공공하는 것은 이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17%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건물 신축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공공 부분 역시도 13%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지가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1%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정용에 준 것이 단일한 요인이 있진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그리고 가가호흡 부착하는 이제 태양광 보조 사업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왔던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대책들은 많은 경우 가정, 그러니까 개인의 집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몫으로 많이 옮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송 부분도 한 15% 감소했는데요. 수송 부분이 감소된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일종의 이제 그 상대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나 혹은 디젤 차량 자체가 일종의 규제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해서 서울시의 모든 버스가 이제 LNG 차량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배출 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 부분 역시도 전체적으로 통행 차량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에너지원의 교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0 밑에
그러니까 이제 세로축이 일종의 그 탄소량이 되는데 탄소 배출량이 되는데 그 밑으로 해서 0 밑으로 해서 2035 년부터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일종의 탄소원을 흡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관련된 몫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탄소원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저 아래쪽에 있는 녹색 부분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2050에 탄소 제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는 게 2030 목표가 -40 이잖아요. 2005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시 등록 차량이 300만 대가 넘는데 이 중에서 전기 수소차는 한 2만 대도 채 되지 못합니다. 어 부채로 보면 한 0.6%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휘발유 경유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년 동안 전기차 공급을 굉장히 확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등록 차량에 비하면 그 비중이 굉장히 낮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공적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뭐 버스나 택시는 어떠냐. 실제로 버스 같은 경우는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0.8%에 불과한데 되게 재밌는 게요. 서울시는 민간 업체가 그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공급할 때 그 전기버스의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는 기존의 LNG 버스를 사는 정도의 비용만 내면 거기서 전기버스의 차액을 모두 다 서울시가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해 주는데요. 그런데도 전기버스를 사지 않습니다. 뭐 왜냐하면 그 선택이 이제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업자 입장에선 전기버스를 사서 굴리는 것보다는 기존처럼 LNG 버스를 사는 게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익이 훨씬 많거든요. 이를테면 부품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뭐 차량 그 연료와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차량 교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요. 차가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경우입니다. 이거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버스 형태의 중형 상용차 중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시가 그 초등학교 통학버스 있잖아요. 그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다 교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학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한국 회사 중에서는 통학용 버스 전기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에서 10 대를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0대 정도만 어 전기 그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부분인 건데 이게 인제 기후위기 대응의 구조도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대로 되려면은 단순히 소비나 내지는 이 수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버스의 경우에는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없어서 이 전환을 못하는 사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민간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민간 회사들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총 구매 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별도의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환이라고 하는 게 아예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제 그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수송 부분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 수소차 전환, 도로 공간 개편, 배출 제로 구역 확대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인 건데 어 이 중에서 가장 예산이나 혹은 비중이 높은 전기 수소차로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교통본부
그러니까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환경본부라고 기후 대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소위 전기 버스차 교체 이런 것, 전기 수소차 교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도로 축소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본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민영화, 그러니까 사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구조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 그나마 행정의 말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과태료 징수랄지 아니면 뭐 조사랄지 아니면 자료 제출 요구랄지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을 듣는 건데, 그 행정행위를 누가 하냐면 교통본부가 합니다. 근데 교통본부가 차량 교체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 사업자 입장에서 기후환경본부의 내용이나 혹은 협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진 목표를 만들었으나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지금 전기 수소차를 교체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2021년 현재 1.8%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을 불과 4년 만에 다 전기버스로 교체할 수 있다? 사실 이건 되게 신뢰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그나마 구체적인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각각의 요소들이 어, 어, 그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계획 역시도 되게 모호한데요. 일단 2025년까지 4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내놨습니다. 문제는 이 4조 8천억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매년 수립되는 예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상황으로는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명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존재하는데 저 숫자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기서 말씀드린 그린 빌딩, 뭐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하면 이 목표에 다 단위 사업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고, 단위 사업별로 연차별 그 투자 계획이 또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예산서상에 뭐 편성이 됐는지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감축 목표량 자체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들을 통해서 얼만큼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수소차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공급 방법에 따라서 기존 내연차를 대차하는 방식의 교체라면 굉장히 그 탄소 배출의 배출 저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내연차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이것은 탄소 배출을 가속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생산 과정에 또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존에 있는 내연차와 그다음에 새로 생산하기 위한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탄소 배출을 더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면 얼만큼 정도의 탄소 저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이 미스매치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종합적인 교통 체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이동 수단의 에너지원 교체만 집중합니다. 이를테면 지겨운 전기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방식도, 그리고 그 수단도 일종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으면서
모든 정책의 목표를 특히 교통 부분에서의 탄소 저감 대책을 모두 다 전기 수소차로 일원화시키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사를 되게 좋아하는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온실가스 대응과 관련돼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도 해외 사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해외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뉴욕시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기후위기 감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분야별로 별도 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한 20 몇 쪽, 뭐 20 부록까지 하면 한 30쪽 정도에 불과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다 때려 넣은 게 아니라 종합 계획이 존재하고 거기 그리고 또 수송 부문, 에너지 부분, 뭐 건물 부분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소분야별로 별도의 추진 계획들이 만들어진 것이 보통 외국에서 수립하는 도시의 그 감축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모달 시프트, 그러니까 교통수단의 교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총 교통량의 감축, 혹은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50 감축 추진 계획의 한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는데요. 현임 시장이자 전임 시장이기도 한 오세훈 시장이 2008년도에 되게 재밌는 선언을 해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2020년까지 90년도 기준으로 25%의 탄소를 감축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탄소가 계속 배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준 연도를요. 감축 목표보다 가깝게 잡으면 잡을수록 어쨌든 감축의 내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따지면 양이 많아 보이지만 자연 증가분의 그 증가폭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게 상쇄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걸 1990년으로 잡아서 90년으로 25%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그 낙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발표를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당황하긴 했어요. 아, 저게 가능해? 12년 만에 저 정도로 탄소 감축이 가능한 거야? 라고 했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목표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관한 조례라고 하는 이 조례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2008년도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2020년까지 90년도 기준으로 25% 감축이라는 목표가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즉 조례상 감축 목표로 명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2015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클레이 선언을 하면서 2030년까지 05년 기준으로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 2020년 계획을 2030년 계획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2030년까지 미룬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감축 목표의 양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림을 보시면 1990년 기준으로 25%를 감축하면 2050에는 32,000톤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2005년 기준으로 25%를 감축하면 2020년에 37,00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감축 목표로 놓고 보면 기준 연도를 2005년으로 바꾼 것만 해도 한 5,000톤 정도 감축 목표를 줄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박원순 시장이 감축 목표를 하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2030년 40% 감축이라고 하는 목표로 그러니까 장기화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축 목표 자체가 굉장히 하향된 거죠. 그런데 올해 서울시의회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이제 기존은 조례에 2030까지 05년 기준으로 40% 감축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다시 드러내서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는 모호한 목표로 그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 의회의 책임으로 보는 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조례는 전 시장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2015년, 2021년 요 조례 개정은 모두 다 서울시 의원의 발의로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회의록을 보면은 의원들이 알아서 줄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달성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달성 목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익 기한을 늘리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서울시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오세훈 시장만도 못한 감축 목표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예, 서울시의회는 109명 서울시 의원 중에서 민주당 의원이 102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당 독재인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의회는 10명이 있어야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9명 중에서 102명이 민주당이면 7명만 타당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바른미래당도 있고 이러거든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그러니까 여당 유일의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독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내에서의 의회 내 정치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요. 사실은 민주당 서울시당 혹은 민주당 서울시 의회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크게 보면은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중앙당의 의지하고 다른 거를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분명 뭐라고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도 정당인데.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덴가 보다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더 시니컬하게 얘기하면은요. 이렇게 감축 목표는 줄여놓고 또 올해 기후위기 특위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특위위원장하고 특위위원하고 엄청나게 또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완화시켜 놓고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어떤 감투 자리들은 또 만들어 갖고 기후위기 심각하다는 둥 뭐 하다는 둥 이렇게 진지하고 고민이 많은 것처럼 이 형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의 감축 목표를 명시적으로 폐기했다. 그러니까 명시적 선언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2015년도 개정만 하더라도 2005년도 기준으로 40% 감축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0%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2050 탄소 중립으로 해버리면은요.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거는 몇 프로 감축이 아니라 소위 탄소 흡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모호해지는 거죠.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20년까지 05년 대비 25%를 감축한다라고 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있었거든요. 이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경유했는데도 불구하고 20으로 이 5% 감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인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회의가 2017년, 2018년 한 차례씩 열리고 그 이후에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사실상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분야별 감축 목표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꿉니다. 만약에 이 조례에 소위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대상인 건물 부분하고 수송 부분에서의 연도별 감축 목표 정도만 제출이 돼도 서울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담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서울교통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시정비 기본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불리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할 수 있는 교통계획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바로 이 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요. 그래서 목표 연도도 좀 깁니다. 한 20년짜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1년까지의 계획 목표를 가지고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2030 교통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분야별 목표와 더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부분과 관련된 정량적 목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체 8가지 정도의 사업인데요. 도시철도를 확대해서 8만 8천 톤 정도, 8만이 아니죠. 88만 톤 정도의 CO2를 저감하겠다. 탄소를 저감하겠다. 이를테면 중앙 전용 버스 전용 차로를 더 확대해서 32만 톤을 저감하겠다.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를 해서 30만 톤을 저감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탄소 저감 계획을 제출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자체가 좀 틀렸습니다. 이를테면 도시철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탄소 저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도시철도가 새롭게 지어지는 만큼 자가용 교통 수요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고 자가용의 수송 분담률이 낮아져서 소위 이게 대체되는 효과가 있어야 사실 저산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나오지만 증가 통행량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탕으로 야, 이 정도의 통행이 그러니까 자가용 통행이 지하철 수요로 전환되면 이만큼의 탄소가 저감되는 거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이고요. 세 번째, 기업체의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실제로 감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뒤에 살펴볼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어요. 대형 건물,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쇼핑몰 뭐 이런 데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형태로 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걸 징수하고 있는데 그걸 40% 정도까지 경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경감해 줄 때 기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뭐냐면 자체적인 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받아요. 이를테면 우리 회사 직원이 2,000명인데 이 중에서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한 70% 정도면 이 중에서 언제까지 50%까지 줄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내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만 내면 무조건 40% 정도를 경감해 줍니다. 중요한 거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안 지켜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의 11.4% 교통량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가 실제로 감축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감축한다고 했던 것에 비율을 합산하면 저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탄소 배출 목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가상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2030 계획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처음에 이 계획에서 내놨던 청사진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좋았습니다. 앞서서도 이게 뭐 계산 방식이 엉망이어서 그렇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탄소 저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처럼 2030년까지 녹색교통 그러니까 수단 분담률을 80%까지 확대하겠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이거든요. 현재 대중교통 이게 뭐 한 67%, 7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 정도로 줄이겠다. 2030년까지 0.8톤 정도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지금 2010년 기준으로 1.2톤인데 이것을 0.8톤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30 트리플 서티 뭐 이렇게 해 갖고 목표를 제출했는데 승용차 통행량을 30% 감축하고 대중교통 통근 시간을 30% 감축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 면적을 30% 높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켜지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에 경과 목표로 되어 있는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의 2020년 목표는 7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2030년 80%가 달성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가장 구체적인 교통비전 2030만 하더라도 실제 계획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계획의 실질성, 그러니까 실질적 어떤 역량 혹은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뭐 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기준 목표치가 실패했다. 그리고 목표 지표와 수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 그 다음에 나왔던 조례, 그리고 교통비전 2030 모두 어,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 교통 부분의 감축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어떤 방식으로 이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탄소 감축 목표 혹은 넷제로라고 하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럴 땐 사실 이제 개념 정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서 좀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치 공공교통수단이 더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가 훨씬 더 위험한 그 전파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의 그 데이터로 놓고 보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운전 노동자들이나 내지는 승객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사례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전염이 발생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공공교통수단이 공적 통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시민 안전을 강제하는, 그러니까 시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버스 타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탈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실은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시기의 공공교통의 역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뭐 퀵보드니 자전거니 하면서 워낙 이제 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적인 교통수단이 모두 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관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모빌리티 중심의 전환은요, 필연적으로 교통 약자에 대한 배제를 만들게 되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수단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사람들 혹은 열악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대중교통 수단이 적절한 그 질을 유지하면서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다면 자가용을 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의 경우에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훨씬 더 괜찮은 거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전통적인 그 대중교통 수단들은 이제 낡은 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교통 약자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냉소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전기차와 수소차가 기후 위기에 효과적인 수단이냐라고 하는 질문 역시도 한번 새롭게 던져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총 통행 수는 6천만 회가 넘습니다. 이 총 통행 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 시작 지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을 일통행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2통행수 정도가 생기는 거죠. 예.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런 그 일통행수 자체를 쭉쭉 그 합산한 게 합산한 게 이제 6,200만 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1,000만 시민이다 라고 하면 어 한 사람이 한 6회, 6번 정도 이렇게 통행수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별로 또 다시 계산하면 이제 그보다 엄청나게 줄겠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음 이 수도권 교통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전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어 좀 오래된 인식인데요. 2019년 기준 자료만 놓고 볼 때에는 어 서울로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출퇴근 목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래서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서울을 경유하는 차량이 들어와서 서울이 복잡한 거지 사실은 서울의 차량 용량, 그러니까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통공학자들의 얘기였습니다. 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에게 오히려 교통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도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 경기도권으로 나가는 통행이 들어오는 통행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음 그 이용량을 이제 카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볼 때 나타나는 것은요. 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이동이 늘어나는 반면에 버스 이동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버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전거와 도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가장 많이 이용할 때의 통행 목적은 학원 혹은 등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전거 도보에게 가장 익숙한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보통 5km 반경을 이제 자전거 생활권 혹은 자전거 이동권이라고 이제 부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 좀 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통행 목적에 따라서 선호되는 교통수단의 내용들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가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특히 교통 부분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통행량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 버스가 많이 공급이 되면 좋죠. 그런데 버스가 많이 공급되더라도 자가용 통행이 줄어들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통행량을 늘리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한 차에 20명씩 태우고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버스가 생겨서 차당 10명이 타고 다니는 버스로 바뀌었다라고 해 본다면 오히려 이 버스의 통행량 자체가 곱하기 2가 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행량이 늘어나 버리면은요. 그 통행량에 비례해서 탄소 배출이 훨씬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버스든 자가용이든 상관없이
통행량 자체를 늘려버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랬을 때 이 통행량 감축의 목표가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동안 수립된 교통 부분, 수소 대응, 탄소 배출과 관련된 계획에서는 통행량을 주목하는 자료는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수단별로 다 쪼개서 보기 때문에 어, 통행량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 해외 도시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런 이제 그 통행량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도시의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 하더라도요. 교통 부분, 뭐 좀 더 포괄적으로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시 효과적인 모빌리티라고 하는 정책 계획을 보면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 혼잡과 오염을 감소시키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 제로라고 하는 그 도시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도시에서의 교통 사망자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전 제로 운동의 이제 가장 요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의 모빌리티 영역이라 하더라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접근법입니다. 이런 특징은 그 파리시의 계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뭐 파리 전역의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겠다. 혹은 도심 내 주차장을 그 지금에 비해서 50%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참조가 필요한데 한국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혹은 이제 단체장들은 그 맨 마지막에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15분 도시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그 자가용 수요를 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속도도 줄여서 줄여서 그 만들어지는 도시의 구조 자체를 15분 생활권 형태로 묶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건데 부산시장인 박형준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죠. 21분 도시 얘기하면서 부산시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하 고속 캡슐 이동 수단을 만들어서 초고속으로 퓨 쏘면 21분 만에 부산을 가로지르는 이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분 만에 이동한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5분 동안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그 범위 내에 정말 기초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15분 도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시장의 경우에는 이 15분이라고 하는 생활권 내에 적절한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도 그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 빠진 채 15분, 21분 뭐 이렇게 숫자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우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달 시프트 관련된 쟁점 중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한국은 승용차를 타면 탈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승용차의 탑승자가 만들어낸 외부 효과를 승용차를 타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게다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좀 굉장히 열악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냐면 승용차의 외부 효과들을 한번 검증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해 보면 한 하루에 12,000원 혹은 13,000원 정도의 이 외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외부 비용에 대응하는 형태로 해서의 세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히 낮죠. 원으로 보면 외부 비용은 12,900원 정도인데 세금 비용은 그중에 2,08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의 차액인 10,000원 정도가 자가용 이용자의 이익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격차만큼 대중교통에 더 추가로 투자해라 라고 하는 건 역시도 사실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달 시프트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충분한 재정 구조인데요. 이 재정 구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낮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한국의 교통 비용은 진짜 싸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정기권 방식이 아니라 1인 2, 그러니까 1회권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한계가 있겠다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전환 과정에서 조금 더 유용하려면 음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요금제도 외에 공공이 부담하는 그 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교통 운영 기관들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내는 요금일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공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정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의 공공성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금 부담의 적정화와 재정 투자의 적정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보면 이제 LA시나 뭐 화성시나 서울 광진시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해서 무상교통을 시행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화성시나 광진구의 무상교통, 특히 청소년 무상교통의 경우에는 청소년 당 이 비용, 그러니까 이 무상교통의 비용 자체를 이제 화성시나 광진구가 이제 부담하는 방식인 거고, 결국 요금 보조 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원래의 그 무상교통의 취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일종의 양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전제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 비용을 고려했을 땐 오히려 버스를 타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나치게 요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교통체계에 대한 공적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 부담의 적정화와 재정 투자의 적정화 사이에 어떤 기량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복잡하다면 저는 무상교통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다. 이를테면 개인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당신 때문에 그 탄소 배출 절감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타라라고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교통수단을 전환시킬 때 좀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이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내 이동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계층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5분위의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020년 하반기에 11%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5분위의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재택이나 이런 여유가 좀 있는 2분위, 3분위의 경우에는 3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분위에 17% 정도 증가를 하는데 어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5분위의 경우에는 일종의 생활과 관련된 직업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좋은 1분위에서의 17% 증가라고 하는 건 쪼끔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음 이 사회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시사점이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음 당연히, 당연히 모든 공공교통 수단은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싶다.' 혹은 '시외버스를 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의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죠. 근데 그럴 만큼 이런 정책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돼서는 가장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공공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저상버스를 교체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기차를 팔고 일반 버스를 들여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인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그 저상버스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요 시점이요.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가 초기에 도입됐던 것에 이 사용 연한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인제 지금 저상버스를 폐차해서 새로운 저상버스를 사야 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으니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일반 버스를 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통요금은 계속 오르는데 주차 요금은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지 조정이 약간 있는 거 빼놓고 최고 액 자체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1 급지 노상 주차장 기준으로는 주차 요금이 뭐 시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인제 1998 년도 기준입니다. 2019 년도 6,000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공공요금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차 요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게 다 올랐는데 공공요금 모든 게 다 전기료도 올랐고 수도값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주차장 요금만큼은 동결이 돼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감사원이나 내지 이런 데서 지적이 됐어요. 왜 집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땅을 점유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이 집가 상승률을 연동해서 "주차 요금이 갱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서울시나 서울시의회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조례나 제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참 미스테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유발 부담금인데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 부담금은 어 교통에 부담을 주는 대형 건물에 이게 부과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40% 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감면하면 그 감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96 년도에 한 3조 2천억 정도였던 서울시의 교통 혼잡 비율이 17년 기준으로는 11조 5천억 즉 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잡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것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인 거면 말씀드린 대로 40% 정도의 그 절감 그러니까 절감 계획을 내고 40% 정도의 그 부담금을 감면받은
그 기업들이 실제로 감면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이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30%까지 다 그냥 경감해 주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30%까지 또 다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정작 이 부담금을 만든 최초의 원인인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 시기에 뭐 장안평에 튜닝을 전문화하는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마을 골목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정비 업체들을 어떻게 전환시킬지가 훨씬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비 업계도 되게 복잡해요. 종합, 그다음에 소형, 전문으로 구분되는 이 정비 업계의 등급에서도요.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종합 정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직렬화를 다 했습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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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에서 만든 게 이제 블루핸즈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비 업체들을 쭉 직렬을 했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좀 재밌는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차에서 만드는 전기차의 정비 매뉴얼을 자기네들 가맹 정비 업체에게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점차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높아졌을 때 실제로 전기차 생산 업체에 직렬화돼 있지 않은 정비 업체들은 실은 전기차를 손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뉴얼, 그 특화된 매뉴얼을 자기네들 가맹점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에서부터 정비까지라고 하는 일종의 상하 관계가 다 일반 기업에게 다 이렇게 그 양도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민간 영역의 경우에는 그냥 민간 영역으로 두더라도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좀 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종의 컨소시엄이나 내지는 것들을 맺어서 공동으로 공공 생산 공장을 좀 만들고 가급적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용차들을 좀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각각 만들어지는 공공 영역에서의 전기 차량을 지역에 있는 정비 업체들 과 좀 이렇게 매개를 해서 이렇게 그 기술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뤄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소 조금 거칠긴 한데 버스를 공공에서 생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있고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 화성시장이 그러니까 무상교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장이 버스를 살 수가 없어서 맞춤형 버스를 제작하는 공장을 화성시 내에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내년에 재선이 되면 할 것 같고 재선이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버스가 없어서 이게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은 이 생태계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 싶고요. 요 쓰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그 교통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가장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완결적인 어떤 전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를테면 투 레볼루션스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화와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전기차 혁명과 그다음에 자동화 혁명, 무인 운전 혁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가용을 내연 자가용을 자율주행시키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교체하게 되는 게 이제 이 투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전환을 하면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탄소 감축에 대한 효과가 있긴 한데 목적치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선 서울시가 서울시의 수송 부분, 그 교통 부분이 전체 20% 정도의 감축 목표를 분담해야 돼. 왜냐면 이제 19%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높여서 전체 감축 목표 중에서 수송 부문이 한 20% 정도의 감축 목표를 가져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이 투 레볼루션, 그러니까 자동화와 전기화 정도로는 달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쓰리 레볼루션의 이 기술적 함의인데요. 문제는 이런 도식조차도 전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기술 의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무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인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어, 사실은 탄소 배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인화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대체했을 때 탄소 배출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좀 더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운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만들어 놓는 에러, 그러니까 휴먼 에러를 최소화시켜서 오히려 통행량이나 혹은 통행 거리를 줄일 수 있다. 이러면은 자동화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러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그리고 계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이 쓰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각각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전제들이 좀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밑에 하단 부분을 보시면 탄소 배출 계수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그건데요. 보통 이제 그 단위값이 되는 에너지 양이 이제 1테라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TJ 뭐 이렇게 표기되는 그 에너지 규모인데 휘발유의 경우에는 탄소가 67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력은 127톤, 그러니까 즉 2배 가까이 더 나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국에서 전력의 생산의 상당 부분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내연 자동차,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 한 대를 전기차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의 탄소 배출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해갖고 생애 주기 평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에 발생한 탄소원, 이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 때에 만들어지는 탄소원, 이런 것까지 다 합친 이런 걸로 따지면 역설적으로 전기차 전환이 탄소 배출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기술에 의존해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탄소 저감이라고 하는 방식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생산 과정을 국내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처럼 같은 유럽에 있다 하더라도 폴란드 같은 경우는 탄소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죠. 마이너스 29%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산출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차에 공급하는 전력의 상당수가 또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감축 자체는 된다. 휘발유보다는 어쨌든 감축 자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29%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9. 그러니까 동일한 기술적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실제 탄소 저감의
그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2배 이상 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복합성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지금 현재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친환경 교통수단의 천국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행이나 자전거 중심 도시 할 때 이제 빠지지 않는데 여기도 이제 60년대만 하더라도 자가용 중심의 그 개인 차량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70년대에 어떤 교통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를테면 보행 계획도 만들게 되고 대중교통 육성 계획도 만들게 되고 자전거 계획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저 개인 차량 영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개인 차량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개별화되어 있는 대중교통 따로, 보행 따로, 그 개인 자전거 따로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이 개인 차량 중심, 그러니까 승용차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보행자 계획도 있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중심의 도시 구조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략을 내게 되냐? 이를테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단거리의 도시라고 하는 일종의 통합 브랜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거리의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일종의 통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다른 교통수단들을 모두 다 통합시켜 놓음으로써 이 개인 차량 중심의 그 힘의 구조를 옮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 부분에서의 전환 과제 했을 때 가장 좀 사회운동적으로 가장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 그다음에 보행 중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 형태로 모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제 개인 승용차 우위의 도시 구조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 산업 구조와 관련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재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호 정책 중심으로 언급이 되는데 정책 중심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이 정의로운 전환 문제가 다시 좀 재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저도 눈이 아픈데, 발제하시느라고 얼마나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렇겠어요. 잠깐 쉬었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8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사이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뭐 혹시 저기 오늘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 사이즈가 커서 그냥 단순한 교통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좀 담고 있는데, 일단 뭐 그 모달 시프트 관련해서 이제 기후 변화까지 고려한 형태의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적 산업 구조를 어떻게 좀 만들어내느냐, 뭐 그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네. 끝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 이동성 관련한 이제 일종의 이제 권력 관계, 개인 이동 네. 형태에서 이제 그 대중 그 공적 이동 음, 뭐 이런 걸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권력 관계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맞습니다. 통합적인 어떤 이동성 전략까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음. 굉장히 예, 감명 깊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였구나라는 것도 좀 새삼스럽게 좀 알게 됐던 뭐 그런.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데요. 그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버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지역에서 공대위 만들고 시민 대책위 만들고 대응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한 번도 못 이긴 분야의 싸움이 아마 시내버스 싸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든 싸움입니다. 네. 심지어 노조도 이쪽 편이 아니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죠. 예. 큰일이네요. 네. 아, 예. 우리 마차에 계시는 이은주 선배도 백신 맞고 누워 있다. 어우, 이게 길게 끌면 안 되겠는데요. 다들 이렇게 쓰러지시겠는데요. 뭐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십니까? 음. 백신으로 할 걸 그랬나? 예. 자, 오늘 뭐 여기 입장에 계신 분들도 음. 대부분 네, 발제가 좀 이렇게 내용이 알차고 길었던지 질문도 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 뭐 저희가 참새상 이걸로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야기 좀 자주 좀 듣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이제 시작이죠, 뭐. 자, 그럼 저 끝으로 좀 정리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하나의 싸움이 매개가 돼서 이건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파고, 또 그걸 파게 되면 연결되고, 또 같이 파괴되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요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였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 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그래도 한국 사회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일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들을 좀 많이 촉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찾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의 필요가 있으면 좀 많이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또 다음 기회에 저희 모셔서 또 얘기 자세히 좀 듣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네. 시간 발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연관이는 그냥 틀어만 놓은 것 같아요.